안녕하세요. 비가 그치고 굉장히 날이 추워졌네요. 이렇게 주말에 와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철학자 김재인입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있고요.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순간,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지난 평창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멋진 공연을 보여준 발레리나 고아라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명예교사라는 단어가 저한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춤을 추는 사람이지만 이게 춤추는 고아라지만 춤추기 이전의 고아라 또는 그냥 고아라로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게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제 비가 왔잖아요. 비 오고 나서 되게 날씨가 특히 강원도라서 많이 추운데도 몸소 여기까지 와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려요.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고아라님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모스크바 국립발레학교 연수, 그다음에 중앙무용문화연구원 대회 금상,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비엔나 인터내셔널 발레 익스피리언스 2위 등 다양한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하셨고요. 공연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고 또 인상 깊은 경험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무용을 7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7살 때부터 지금은 횟수로 치면 25년째거든요. 그 시간을 통틀어서 무대에 올라설 때마다 모든 무대가 되게 힘들었었고, 근데 이번 그 평창 무대는 조금 기억에 가장 남을 것 같은 게 제가 무대에 오르면서 가장 불안했던 점이 음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공연을 하면 보통 음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처음에 제가 평창 패럴림픽 감독님, 안무가님, 관계자분들, 또 작곡가분 이렇게 사전에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가장 먼저 논의를 했던 부분이 음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은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얘기를 해달라, 바꿔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박사를 맞추지 있는 그런 음악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고음은 못 듣거든요. 피아노의 가장 자리 오른쪽 그쪽은 잘 못 듣는 편이고 오히려 중저음 쪽을 더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이 음악으로 해주시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처음에 저희 안무를 해주셨던 분이 그냥 어차피 음악은 시작하면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추되 춤을 추다 보면 또 그냥 음악보다는 너가 아라씨가 가진 감정 이런 것만 잘 표현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안무가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계속 해보니까 되게 감정에만 충실할 수 있게 된 그런 무대였고 또 무엇보다 저한테 맞춰진 음악
그리고 저한테 맞춰진 안무, 그리고 저한테 맞춰진 뭐 감정, 그리고 의상, 그리고 뭐 무대와 조명, 네 그런 거 모든 것이 저에게 완전 그냥 맞춤형 무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무대를 완성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이 35,000명이었거든요. 그 35,000명이 다 채워져 잡고,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네, 제 공연을 완성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쳤던 무대, 그리고 앞으로도 설 무대를 통틀어서 아마 평창 무대가 제일 최고였다고 할 정도로, 인생 무대라고 할 정도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공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힘든 것보다는 더 즐거움이 그리고 기쁨이 많았던 그런. 네. 예. 고아라님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셔요. 사실 아시겠지만 추기에는 상당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무용을 굳이 이 음악이 꼭 뭐랄까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무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용은 네, 사실 저와 발레의 접점이 언제 생겼냐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애매해요. 그냥 모든 자식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학원을 이제 막 보내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도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냥 내 얘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그래서 뭐 무용 학원 가장 먼저, 학원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무용 학원이었고요. 그리고 뭐 조금 커서는 뭐 피아노 학원, 뭐 박사 익힌다고, 또 사회 학원, 뭐 컴퓨터 학원, 거의 안 다녀본 학원이 없었어요. 그 중에도 제가 그나마 흥미를 보였던 게 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가,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5살짜리 얘가 혼자서 밥을 5그릇에 고기 3인분 이거를 먹었대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주변에 친척들이 이렇게 다 너 어렸을 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랬나. 그 정도로 이게 조금 통통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무용을 계속하게 된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용으로. 네, 그렇죠. 다 살 빼라고. 네, 그랬는데. 근데 무엇보다 제가 뭐랄까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요. 이제 현재 조금 느꼈던 거지. 제가 지금보다 잘 못 들었었고, 지금보다 더 말을 잘 못했었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제 다른 때보다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간이 무용학원 다니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무용이라는 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음악은 잘못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몸짓, 그 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용학원 다니는 것 중에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네. 그렇게 좋게 그러니까 무용. 고아라님은 이 발레, 무용, 이 매력이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데에 있었다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뭐랄까요? 도와준 것도 무용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무용은 뭐 당신 뭐 전공이 뭐예요? 이러면은 저는 무용이에요. 이러면 대부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저한테 무용은 애증의 관계예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좋다가도 싫고, 그냥 싫어서 안 하다 보면 또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그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애정력 관계인데, 근데 특히 제가 지금도 이제 무용을 계속 칠 수 있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예술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각 장애인이 춤을 춘다, 무용을 한다라는 거를 말을 하면 그것 자체가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동기를 얻어갖고 계속 춤을 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또 얻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아유, 멋있네요. 사실 고아라님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청각적인 한계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들을 하셨는지 좀 들려주세요. 저는 이제 무용 이외에도 약간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봉사단을 이끄는 기획단 활동도 하고 그리고 슈퍼모델 선발 대회도 나가고 또 미인 대회도 나가고 네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은 또 뭐 멘토링 이런 것도 프리랜서로 멘토링도 하고 또 지금 KBS 라디오에서 그 청각 장애인에 관련된 주제로 이제 제가 리포터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엔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사실 멀쩡하게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청각의 그 장애 정도랄까요? 그걸 좀 같이 정도요?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으신지. 일단 90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20데시벨 정도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기로는 90데시벨에 가까워요. 약간 그 비행기 소리 정도 되나요? 뭐 비행기 메인 기로는 비행기 들리고 그리고 기차 이렇게 그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제가 오른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요. 보청기를 껴도 안 들리는 거. 반대로 왼쪽에는 보청기를 끼고 한 40데시벨 정도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 정도. 사실 오늘 전에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제가 저쪽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정말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도 이렇게 조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앉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사람이 뭔가 한계를 느끼고 극복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피로감 같은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꼭 장애를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고아라님은 장애 때문에 더 어떤 일반인들보다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제가 살면서 청각 장애 때문에 힘들었던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원에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청각 장애 때문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는 제가 나름 성실하게 다녔어요. 4년 동안은 거의 매일 특강이 있거든요. 특강 겸 공연 연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고 또 공연 연습도 하고 또 교직 이주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갈 때부터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부 때랑은 조금 다른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원 생활이 아니라 남들이 기대에 맞춰주기 위한 대학원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반복되고 거기에서 지루했거든요. 거기에 막 실증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고 또 따라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나름대로 여러 대회 활동을 했잖아요. 또 뭐 미인 대회도 나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나가면서 이제 슬럼프에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대신에 미인 털이 박혔죠. 학교에서는.
그렇겠죠. 열심히 안 한다고. 네, 그랬죠. 아, 참 미스 데프 코리아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뭔가요? 제가 나갔던 대회 미인 대회 중에 하나가 미스 데프 코리아라는 대회가 있죠. 조금 낯설죠. 이제 데프라는 단어가 청각 장애 혹은 농인이라는 뜻인데 그 뭐 일반적인 미인 대회랑 똑같은데 그 조건이 청각 장애인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라는 미인 대회를 처음으로 나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오고 미스 데프 코리아를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갔죠. 거기서 1등을 하면 미스 데프 월드로 이제 국제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거기를 참가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수화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제 수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언어는 다르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이게 시간이 좀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그들도 그들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런 것도 배우게 되고. 네, 그렇죠. 사실 그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보다 다른 어려움이 더 컸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식의 어려움을 겪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장애보다 더 큰 어려움 그게 뭘까? 사람 관계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고아라님은 이제 석사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어디론가 도망가셨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몽골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몽골에서 보낸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게 이제 장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슬픔이나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다른 삶으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 고아라님의 경험이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정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면서 여기는 내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논문을 쓸 때. 원래는 학교에 남아서 졸업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근데 논문을 쓰면서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통과하자마자 거의 보통 여행 계획을 세우면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비행기 예매하고 막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자 뭐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비행기표를 샀어요. 논문 통과하자마자. 네. 그때 되게 한창 비쌀 텐데. 근데 막 그냥 샀어요. 사고 거의 이제 최종 통과도 뭐 하고 일주일 만에 몽골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달을 있었어요. 한 달이면 좀 나름 되게 오래 있었던 거죠. 근데 한 달이면은 보통 몽골에 한 10군데 정도는 갈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3군데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는 그냥 쉬었어요. 그 쉬는 시간 동안 이제 못 잤던 잠도 그냥 원 없이 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루 중에 가장 피로를 느끼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래요. 그 시간 동안 또 낮잠도 자보고 그냥 뭐랄까 막 달리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멈춤이 미하 이런 것도 즐기고 마음껏 즐겼죠. 마음껏 즐기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전까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사람들하고
되게 부대 끼면서 살고 막 여기저기도 차며 뭐 건물이며 뭐 이제 정말 복잡한 게 많았는데 이제 몽골에 가니까 그러니까 초원이 있고 사막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기 이제 한가운데 위에서 저 혼자 서 보니까 이제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어져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었구나. 그 전에는 제 자신을 느낄 때도 없었죠.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됐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비움의 시간이 되기도 했고. 네. 근데 선생님 저기 뭐 비움의 시간 그랬는데 뭐 굉장히 많이 적으셨고 네. 또 사진도 찍으셨고 그건 뭔가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취미로 이제 가끔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와 보니까 되게 글이 양이 되게 방대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이제 출판은 아닌데 그냥 소장용이에요. 소장용으로 거의 100페이지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정말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는 책인데 이제 책 제목이 몽골이거든요. 제가 간 나라가 몽골인데 몽골이라는 뜻이 꿈을 한자로 몽이라고 하잖아요. 꼴은 뭐 흔히 말해서 너 그 꼴이 뭐냐 할 때 그 모습 모양 이런 거. 그래서 그 몽골을 이제 제가 조금 바꿔서 몽골 꿈이 모습.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너무 현실적인 거에 치여져 살다 보니까 몽골에서 보낸 시간은 꿈인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초원이며 뭐 사막이며 모든 게 꿈이 모습이었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몽골은 몽골. 네, 그런 거. 멋있습니다. 네.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그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일단 장소를 정하고요. 그다음 비행기표를 사세요.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돌아오세요. 사실 소리라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강한 자극이에요. 소리에 따라서 우리 몸과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 청각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감각이라서요.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시각보다도 더 빠르고 다른 촉각, 미각, 후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각은 사실 장애물이 있으면 또 눈을 감으면 잠을 잘 때면 작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청각은 항상 열려 있죠. 24시간 내내. 그리고 실제로 기온차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사방 1km 정도 되는 곳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 어떤 불안, 두려움, 공포, 놀람 이런 것들도 사실 소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 그 공포물 영화 같은 데서 소리가 빠지면 별로 안 무서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많은 감각들이 이 청각하고 관련됐는데요. 사실 이제 소리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일상에서 겪게 되는 뭐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뭐 시각, 청각, 뭐 여러 가지 오감 중에 가장 민감한 부위가 민감하고도 이제 범위가 넓은 감각이 이제 청각이라고 하죠. 저는 그 부분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또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래요. 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이 이제 약간 이제 뭐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이제 뭐 잘 가라 이런 한마디 정도는 하잖아요. 뭐 사랑해 이런 한마디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이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지하철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양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끼리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내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혼자 있는데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화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속에 상식이 들어있고 정보가 들어있고, 또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통화를 하는데 그 전화기 너머로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상식이 들어있잖아요. 정보도 들어있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안 들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게 일상인데 저한테는 그게 일상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시각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맹인이 되게 부러운 게,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내가 원치 가만히 있어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게 되게 많으니까 그게 상식이 되고 정보가 되고, 근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믿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되게 짙어요. 되게 째요. 그래서 정보의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랄까, 정보를 이렇게 내가 물어보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뭐 알려주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뭔가를 계속 찾고 뭐 책도 읽고 이제 배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제가 우리 큰애 가졌을 때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빠 교육도 좀 받거든요.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태교였어요. 근데 아이가 이 귀가 제일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뱃속에서 바깥 세계를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음악 들려주고, 아빠가 특히 저음을 잘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한테 굉장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갖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보통 분들은, 저도 이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디오를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주변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면 계속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들어요. 그게 팟캐스트가 됐건 음악이 됐건 그 밖에 뭐가 됐건.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자각하진 못하죠. 근데 선생님 만나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공짜로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보통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정에 탄복하곤 합니다. 특히 고아라님처럼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뭔가를 이뤄낼 때 이제 더 경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를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좀 껴주려고 하지도 않고 배려도 별로 없고 뭐 그런 편입니다. 특히 이제 고아라님은 뭐 이른바 성공한 장애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시선 그런 거 느끼시지 않나요, 혹시? 저 같은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죠. 답답하고, 뭐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애인 자체를 되게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나약한 사람 이렇게 보거든요. 또는 그런 존재로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수식어를 갖다 대자면 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하면 저는 약간 그 얘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요. 네.
예술이라는 게 장애와 비장애를 불문하고 뭐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 예술을 떠나서 그냥 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신마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숨을 쉬는 것도 능력이고 살기 위한 능력이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쉬는 날에 이제 몸을 쉬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나 이제 숨을 쉬고 있어. 이제 숨 쉬는 것도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일이 또 다른 말로 이제 능력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장애가 있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대단해요. 누워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앉아서 숨을 쉬는 것도 이제 대단하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가능한지 보여주면은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답답하면서도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가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예술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 우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하는데요. 그 우라는 게 이제 친구, 벗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친구가 될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을 묻다 보면 친구라는 말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장애인 정도 그냥 중립적인 말로 쓰곤 하는데, 특히 우리가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옛사람들은 농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전에 농인이라는 표현을 몇 번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비청각 장애인이 농인 그러면 굉장히 상대방을 좀 얕보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용어처럼 여겨지는데, 그 농인의 어원 말뜻, 원래 말뜻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그 농자가 용자 있죠, 용. 네. 그 밑에 귀 이자가 있는 말이에요. 농자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용하고 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듣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뜻으로 옛사람들은 본 겁니다.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용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찌 보자면 옛사람들의 그 통찰, 이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뜻으로 농인이란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농인들의 세계에서는 수화가 필수적이죠. 여기 옆에서 지금 수화로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희한하게도, 특이하게도 고아라님은 수화보다는 구화, 즉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입모양을 보고 그리고 또 귀로 듣고 하는 이런 걸 먼저 배우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요즘이야 이제 함께 교육하는 게 많이 보편화돼 있지만 예전에는 완전히 분리했었죠. 근데 일반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즉 농인으로서 일반인들과 함께 자라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그거 좀 궁금하고요. 아까 잠깐 미스 데프 코리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수화를 그때부터 배우셨다고 했는데 왜 그 전까지는 안 배우려고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좀. 예. 혹시 늑대 소년이라는 얘기를 아시나요? 늑대 소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버려진 아이가 늑대 소굴에서 늑대들 무리들하고 같이 지내요. 그러면 늑대들과 함께
생고기를 먹고 또 네 발로 걷고 또 조금 자라서도 똑같이 늑대들하고 똑같이 생고기 먹고 네 발로 걷고. 근데 저도 그런 경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아까 늑대 투년이 나중에 그 소시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근데 그 세상으로 나가서도 똑같이 여전히 생고기를 먹고 네 발로 이제 걸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태어나서 생후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청각 장애 난청 판정을 받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수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통용됐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화라는 개념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고, 그래서 근데도 저희 엄마는 이제 워낙 열정이 강하시니까 저를 이제 강원도가 이제 취진인데 서울까지 막 데리고 가서 이제 구화 교육을 이제 막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장애인과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장애인 사회에서 이렇게 자라왔고, 언어라는 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음성 언어잖아. 소리가 있는 언어를 음성 언어를 쓰고 있지만 또 음성 언어가 저한테는 모국어예요. 모국어인데 나중에 한 3년 4년 전에 제가 그 청각 장애인 농인들 무리를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게 미시트 코리아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니까 약간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언어를 그러니까 수화인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음성 언어라는 게 이제 입으로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화 자체라는 거는 손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표정이며 뭐 몸이며 발짓, 손짓 발짓 다 해가는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냥 수화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수화를 보고 이거는 동물들이나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했거든요. 동물적인 언어, 또 야만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수화도 안 배우려고 했는데 미스 투프 월드 국제 대회에 나가고 그래서 국제 수화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 수화도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 회화, 뭐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에요. 거기서 느낀 게 이제는 저한테 그 수화라는 게 다른 말로 무성 언어 또는 시각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필요한 언어가 됐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한다고 한데 듣는 데에는 100%다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가끔 말하는 사람이 듣다가 농치는 부분이 있으면 재빨리 수화 통역사를 봐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성 언어도 제 모국어지만 그 수화도 저한테는 제2의 언어, 이렇게 지금은 필요한 언어 이렇게 됐죠.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 농아들이 밟게 되는 과정하고는 반대되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재미를 느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수화 배우면서 재밌는 거? 지점이었나요? 일단은 통해요. 잘 통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운다고 치면 우리는 일단 뭐 단어부터 배워서 뭐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서 그 문장 자체를 완성하잖아요. 근데 수화는 그냥 대충 봐도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거 뭔지 아시죠? 그냥 최고 혹은 따봉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그 수화 자체가 그러니까 단어를 몰라도 약간 이제 그 농인들은 수화를 할 때 이제 표정이 다른 말로 억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양을 보면서 대충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몰라도
대충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게 되는 그게 수화의 장점이어갖고 저는 그런 수화의 매력에 그냥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 국제 수화랑 한국 수화랑 뭐 어떤 차이나 관계가 있을까요? 달라. 한국 모르는 분들이 이제 수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수화는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달라. 저는 한국만이 가진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농인이 가진 문화가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언어가 있고 그래서 또 외국에 나가면은 이제 또 그들만이 이제 가진 문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수화를 쓰게 되고 이게 달라요. 그러면 저 외국 말로 외국 수화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수화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뭐 말이랑 같이 아니면은 수화로만? 네, 수화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외국 수화로 한번 여기 여러분들께. 이거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국제 수화거든요. 같은 내용을 네.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은 네. 한국 우리 수화로. 한국 수화로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표현 방식이 좀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면 국제 수화도 뭐 나라마다 좀씩 다른가요? 그렇죠. 다르죠. 방금 하신 건 영어 쪽 영어권. 영어권 국제 수화가 제가 알기로는 국제 수화가 미국 수화랑 한 20%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미국 수화에 가까운 반 이상이 미국 수화에 가까운. 근데 한국 수화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한국과 그리고 대만 이거를 이제 또 대만 사람들 만나면 수화가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이제 그 잔재가 남아 있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일제의 잔재지만 또 글로벌한 언어 구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수화 요즘은 많이 TV에서 같이 수화로 통역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게 이제 무용하고 많이 닮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고아라님은 혹시 뭐 이 수화로 옆에 통역하는 것과 이제 자막으로 보여주는 거 동시 통역 뭐 이거 어느 게 더 편하세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농아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건가요? 저는 아직까지는 자막이 편하죠. 수화는 아직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TV를 보면 그 뉴스에 약간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수화 통역 뜨잖아요. 그거 봐도 제가 아직은 이해를 다 100%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오히려 자막을 더 그러니까 익숙한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 중에 이제 하나가 언젠가 이제 자막에 이전하지 않고 그 수화로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있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그 꿈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고민이 이제 깊어지게 되고 결국 가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아라님은 그런 점에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셨고요. 사실 제가 이 뭐랄까요 질문자로 여기 같이 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철학에 관심 가지시게 됐는지요? 보통 철학 이렇게 딱 철학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보통 심오하고 되게 어렵고 근데 막상 제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대학원 다닐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행복한가? 이렇게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생기게 된 게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 철학이라는 거는 그냥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막 마주 보면서 막 하하 막 웃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래서 또 기분 나쁜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특히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를 뭘로 어떤 생각을 나를 뭐 어떤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건가? 그래서 보통 문장마다 이제 운점이 찍어져야 돼. 그 운점이라는 게 마침표잖아. 근데 저는 그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였어요. 항상 문장마다 물음표. 뭐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항상 물음표를 달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고민 끝에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질질 끌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저도 그래요. 고민이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고민을 아직까지도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 고민도 있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철학의 장점이 생각이 많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 사유라고 하잖아. 사색을 하게 되고 그 사유를 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아짐에 따라서 저는 원래 이제 감정적인 막 욱하고 이제 막 기분파처럼 막 무르락내리락하고 그랬던 감정이 아주 조금씩은 제 자신으로도 느낄 정도로 약간 어느 부분에서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막 감정을 진짜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잖아. 근데 그냥 사이 시간을 가지면 생각하게 되고 이제 고민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그 답을 조금이나마 얻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삶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쨌건 계속 묻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고 그거를 고아라님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집요한 것 같아요. 다른 활동에서도 그랬지만 놓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거 사실 우리가 뭐 철학이라는 그 분과도 있고 대학의 철학과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철학자들 대부분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아실지 몰라도 대학의 철학과라는 게 생긴 게 서양에서도 뭐 기껏 길게 잡아도 한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명한 철학자들, 뭐 데카르트, 휴움, 스피노자, 로크, 뭐 플라톤 등등 이 사람들 다 철학과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깊게까지 최대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사색의 결과를 이제 기록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철학과라는 것과 이제 무관하게 철학 본연의 활동을 고아라님도 계속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용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이 예술 그 무용이란 예술에서 음악이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고아라님이 가지고 계신 청각 장애가 큰 어떤 결핍감을 느끼게 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점이 힘들었는지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 공연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추구했는 몸과 음악이 나란히 움직여야 되는 거. 근데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도 어려워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그냥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음악을 따라가면 안 되고 또 음악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서도 안 되고 그냥 나란히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단번에 안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이제 몇 번 틀어주면은 이제 금방 박자를 이제 맞추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음악마다 또 박자가 확실한 음악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음악도 있고 근데 확실하면 제가 정말 고마운 음악이거든요. 박자 맞추기 쉬우니까. 근데 박자가 애매하거나 이제 불확실한 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박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없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첫 무대 중에 음악과 나를 완전히 맞추지 못한 그 미완성인 상태로 무대에 선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보통은 뭐 맞춰서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딱 그거를 내놓는데 저는 음악과 음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음악이 이렇게 결핍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속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과연 무용에서 춤에서 음악이 꼭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무용은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데 음악은 뭐 지금 방해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음악이 필요한 건 혹시 관객들 때문이 아닐까? 관객들은 몸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따라서 몸을 읽는 거를 좀 도와주는 어떤 보조 장치 뭐 이런 걸로 음악이 동원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음악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주변에 춤을 추는 사람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춤을 추는 사람이지만 나는 춤보다 음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춤을 추는 사람인데 음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오감 중에 가장 느끼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이제 청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청각적인 부분이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음악이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음악과 이제 춤이 또 항상 뗄려야 뗄 수 없는 항상 붙여 다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잡지를 봤는데요. 그 잡지에서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오케스트라 연주단이 이제 어떤 연주회를 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연주단이 연주석에 이제 다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막 이제 악보를 이제 넣고 피아니스트도 악보를 넣고 근데 해야 할 연주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 7분인가 8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분 그 시간 동안 연주란 연주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악보에는 악보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악보였고 또 그냥 그 자체가 음악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객끼리 앉아주면은 옆에서 숨을 쉬는 소리, 또 기침하는 소리,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즉흥적인 그 소리들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연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꼭 공연의 음악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때가 그 글을 읽을 때였거든요.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그 전위 음악이죠. 네. 그런 또 그 경험을 제공하는 음악이었네요.
무용이라는 예술에서 이제 음악이 어떤 존재일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과연 발레가 무의미할까? 아니면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직접 우리 고아라님이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베스트의 효주는 보여드린 베스트의 효주 중에 네 마리 작은 네 마리 베스토 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네 마리 베스토 춤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딱 그 동작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마리 베스토 춤 음악에 맞춰서 춤을 변형을 해서 이제 그런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이제 빗대서 다른 동작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음악 없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요. 네. 지금 보신 장면에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시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어떠셨나요? 선이 예쁘다 말씀하셨고 또 어떤 느낌 있으시면 날아갈 것 같다. 와, 멋집니다. 많은 걸 느끼셨네요. 또 혹시 저도 굉장히 아무 음악이 없었지만 뒷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어떤 장면인가요? 그 베스토 유명한 작곡가 찰콥스키라는 그 사람이 작곡을 했던 대표적인 음악 중에 뭐 호두까기 인형도 있고 베스토의 효주. 방금 음악 업체 한게 베스토의 효주 중에 나오는 네 마리 베스토 춤을 제가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일단은 그냥 그런 장면이에요. 네 마리 베스토들이 이제 춤을 추는. 무용주 네 명이 이제 춤을 이렇게 서로 맞잡고 이제 네 명이 이렇게 서서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런 춤인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니까 혼자서 이렇게 춤을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음악과 함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악과 함께 아까 같은 장면을 같이 보셨는데요. 음악과 함께 보는 것과 음악 없이 보는 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셨는지, 또 발레의 본질에 다가가는 게
어떤 편이 더 나은지 한번 궁금한데요. 제가 음악이 있을 때 더 좋았다라고 느끼신 분 어느 정도 되실까요? 네. 그다음에 음악이 없을 때 더 좋았다. 아, 어떠세요? 지금 대부분 보신 분들이 음악이 있을 때 더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관객분들 반응이 음악이 있을 때 더 좋았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 반응에 대해서? 음악이 꼭 아무래도 있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워낙 음악이 유명한 음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보면은 그냥 되게 뭔가 2% 부족한 뭐 심심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 거기에 이제 아까 잠깐 음악 없이 보여드렸던 동작이 음악이 그 박자대로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도 심심하니까 거기에 가미해서 이제 음악이 이제 더해지면은 그게 재미있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더 재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계속 궁금해요. 이게 음악이 그럼 우리는 음악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무용을 보는 것인지. 근데 사실은 음악과 함께하는 무용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가 또 나쁜 버릇이 직업상의 직업병이죠. 계속 한번 더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전 무용 있죠, 발레 같은 좀 전에 보신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고전 무용은 음악에 상당히 이렇게 갇혀 있다. 뭐 나쁘게 말하면 그렇고 좋게 말하면 음악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또 그 현대무용 시도하신다고요. 뭐 이유가 혹시 어떠신지? 저는 일단 발레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또 발레를 보면 이제 발끝으로 차잖아요. 그 발끝으로 찬다는 것 자체가 중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중력을 계속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부정하고 계속 위로 움직이려고만 하는 그런 운동이고, 거기에 반대해서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랑 친해요. 자연 친화적이고 또 그냥 뭐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나도 뭐든 괜찮아. 이 주제면 이 주제, 저 주제면 저 주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포용하는 게 현대무용의 장점이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짜여진 동작이 있고 짜여진 음악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무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발레만 해왔다가 졸업하고 나서 학교를 나와서 철학, 한마디로 이 생각하지 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그 주제로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무용에도 약간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지금도 약간 이제 발레와 현대무용을 적절히 섞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제가 바닥이랑 안 친해요. 막 구르는 거 싫어하고요. 막 여럿이 춤을 출 때 작업할 때 뭐 구르자고 하면은 죄송해요. 저는 바닥을 못 구르겠어요. 바닥이랑 별로 안 친해갖고. 대신에 그리고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비가 왔는데 그 전날에는 이제 그 전날이 되면은 또 뭐 허리인지 골반도 되게 치큰거리고, 그래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적정 범위 이상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발레 자체가 이제 워낙 사람의 몸을 이제 또 인위적으로 막 뼈나 근육을 이제 돌려가면서 맞추는 게 이제 발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릎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바닥에 무릎 꿇고 뭔가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네, 근데 가끔 현대무용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대무용의 장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면 구하라님이 하고 계신 현대무용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은 아까는 발레였는데 제가 지금 신발 그 전용 시줄에 안 신어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닥에 앉아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서서 이제 여기 상체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생각나는 주제는 꽃. 아까 그 평창 동영상 보시면은 그 주제가 제가 했던 역할이 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꽃을 조금 더 표현을 해볼게요. 그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고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이 가짜로 그 씨앗으로 태어나서 줄기로 자라고 가짜의 잎이 펴지고 그 잎에서 가짜의 꽃이 펴지고 그 꽃에서 가짜의 향기 그리고 색감 모양도 이제 멀리서 보면은 다르지만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또 정말 세밀하게 다 다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저로서의 꽃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향기도 나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애를 극복한다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고아라님을 보니까 그게 과연 장애라는 게 극복해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고아라님은 장애를 계기로 뭔가 더 큰 일을 보통 사람들도 비장애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여러 번 읽고 맨날 울던 동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진주족의 이야기라는 동화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서 어떤 진주조개가 자기도 진주를 낳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오래된 할머니 조개가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진주조개의 씨앗은 그냥 사금파리 같은 깨진 조개 껍질이나 모래 같은 그런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걸 잘 품어서 결국 진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근데 속이 썩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보통 또래 동료 진주조개들이 그 짓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녀가
이만큼 캤는데 딸 때마다 진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땄더니 거기에 아주 크고 예쁜 진주가 들어 있었더라 하면서 이제 끝났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도 타고난 장애에 해당하는 그런 장애가 아닐지라도 자기만의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고아라님 모시고 많이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뭐 시혜의 어떤 감정,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장애우 이렇게 부르면서 해줘야 한다라고 감정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오히려 우리 눈앞에서 좀 없었으면 뭔가 이상하니까 그런 마음들,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달라져야 될 지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떤 점에서 각자 수준은 다를지라도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저도 나이 들면서 점점 눈도 안 좋아지고 이도 안 좋아지고 목도 안 좋아지고, 뭐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우리 고아라님이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춤을 추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은 아까 예술이라는 게 장애와 비장애를 불문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평창 패럴림픽도 아마 그 본 사람들 중에 이제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던 것처럼 약간 그 경계에 제가 지금 이제 비장애와 장애 경계에 저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냥 다른 말로 저는 농인을 만나면 수화를 하고 또 비장애인을 만나면 음성 언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좀 넘나드는 게 중간의 입장에서 이제 예술을 허물지 장애와 비장애의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고요. 또 그냥 가제가 있는데 완전히 정한 주제는 아니지만 최초의 언어, 최후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무용 이론 책을 보면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생겨난 이래 최초의 언어가 몸짓이었대요. 이 음성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뭐 손짓 바지 다 해가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용 이론 책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를 이제 또 말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말로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예를 들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노래로 부르잖아. 그 노래가 이제 구슬프게 들리고 이제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노래로 나오고, 또 노래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막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답답해, 이것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말로만 이제 성이 안 찰 때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게 이제 말에서 시작해서 이제 말로 끝나지 않는 단어가 표현 방식이 몸짓, 아까 이렇게 막 한 것처럼, 그게 최후의 수단, 그게 또 최후의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최초이자 최후의 언어인 그 몸짓 이런 거에 대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아, 굉장히 기대되네요. 최초의 언어와 최후의 언어인 몸짓. 예.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각자 장애가 있고 각자 나름 수준의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데요. 고아라님이 그런 걸 겪고 있는 분들에게 뭐랄까요, 오늘 명예교사로 오셨으니까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 그 문화예술 명예교사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은 아마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갖고 이제 딱히 원래 살아가는데 답은 없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그게 이제 뭐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이제 또 그게 맞다면 그게 내 인생이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뭐 장애를 다른 말로 이제 그 사전에 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거, 그거를 장애라고 하는데, 근데 장애는 다른 말로 이제 불편함, 네, 이런 거를 이제 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신체적인 결함은 뭐 특히 이제 뭐 어디 장애 앞에 붙여갖고 뭐 어디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이렇게 붙이지만 뭐 어떤 일로부터 이제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불편함을 느끼잖아. 그것도 장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따가지고 표현을 하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장애가 생겼다. 또 그게 다른 말로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게 살면서 상처를 다 안고 있어요. 네, 아까 극복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뭐를 극복한다 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안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고 그 상처의 크기가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그거를 티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많아지만 그거를 정말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또 기대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또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안에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흙탕물 같은 게 있으면은 그 가만히 두면은 되게 윗물이 되게 맑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이제 건드리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또는 뭐 건드리지 않으면 좋은 굵은 상처를 이제 건드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흉터가 남고 계속 만지면. 근데 그거를 뭐 그냥 그거랑 똑같이 그냥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는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추고 다닐 뿐이에요. 그냥 감춘다기보다는 그냥 안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티를 안 낼 뿐이지. 네, 저는 이제 저도 제가 받은 상처가 있지만 저만의 방법이 이래요. 괜찮아. 처음에는 막 되게 당황하죠. 당황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 나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나는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지나가게 돼 있고. 네, 삶이라는 게 언제나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이제 또 내가 이거를 견디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한층 더 커져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각자의 상처가 있겠지만 또 뭐 마음이 불편함, 장애 이런 거를 다 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또 가라앉지 않을까. 또 그거를 이제 안고 견디지 있는 그런 힘이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 책 중에 바다 이야기하는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 모든 더러운 강물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체로 순수한 바다, 그 영어로 표현하면 퓨어라는 형용사를 쓰는데요. 그만큼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면 고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그거를 뭐 극복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흙탕물 말씀하셨는데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바닷물을 흐릴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고아라님이 몸을 통해 예술을 통해 무용을 통해 이렇게 극복해 온 과정이 철학자의 통찰하고 만나는 어떤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돼서 굉장히 좋아요. 오늘 굉장히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되게 그냥 후련해요. 그냥 뭐랄까 그 뭐 보통 청각 장애라고 하면은 그냥 반응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든 뭐 지필이든 이런 거 이제 모든 수단을 뭐 제스처든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꼭 청각 장애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까 라디오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 방송 일을 굉장히 오래 했던 그 라디오 PD님도 저를 보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청각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제 다 말을 못한 줄 알았는데라고 되게 저한테 약간 조금 놀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라디오 진행을 맡으면서 나 같은 사람을 조금 더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뭐 희망을 든다기보다는 제 자신의 증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저를 본 다른 장애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자극을 받아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미처 몰랐던 부분 이런 거를 이제 공유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저도 지금까지 혼자서 강연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담을 하면서 또 철학이라는 주제와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하루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루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정말 강연 중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정말 특별한 하루 이제 제목에 걸맞게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이었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관객분들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를 뭐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자, 어느 분이 좀 이야기를 질문 뭐 하실 분 있으시면 예, 여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재밌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로 살아가는 것도 있고 또 나로 살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현 선생님? 우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의 장애, 비장애 문제도 어떻게 보면 고민해야 되고 또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근데 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였으면 또 더 이렇게 이 자리가 더 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백을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대화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형식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이 김진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철학적인 어떤 말씀과 이 춤으로 표현을 받아서 표현을 춤으로 표현한다면은 또 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될까 하는 게 되게 궁금한 거인 것을 남겨놓은 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여백을 이 관중들이 좀 제 스스로가 이렇게 거기를 좀 메꿔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언제 한번 기획해 주셔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만들어야겠네요. 그 사전 신청 그 하실 때 질문들을 남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 직접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좀 쑥스러우신지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요. 고아라님은 여기 받은 사전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이 좀 마음에 들고 또 한번 이야기하시고 싶은지 한 개만 골라보세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인가요? 인간 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들. 사랑이요. 사랑. 맞아. 그 철학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가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글이거든요. 철학자, 저도 이분을 만났을 때도 철학자라고 다 이게 막 삶에 대해서 좀 해탈하고 막 이런 건 아니구나. 예,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 느낀 거예요. 또 철학자라고 다 이제 깨달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예.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여도 이제 고민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 대기실에 있을 때도 얘기를 이제 살짝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철학자에 대한 편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아까 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되게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도 어려워했던 문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소중히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랑과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사랑 이런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소중히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실제로 제 신랑한테도 좀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도 이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사랑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라는 이렇게 말투를 이렇게 같은 내용이어도 같은 말이라도 이제 말투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어려운 문제가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각 장애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 네 그게 겹쳐갖고 청각 장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크고 나니까 청각 장애는 이미 제 삶과 인생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거의 잘 무의식적이에요. 청각 장애에 대해서는. 근데 대신에 대인 관계나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무엇보다 그냥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뭐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뭐 체념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찾기도 되게 힘들고 진짜 사랑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이 사랑이지 그거를 파헤쳐보면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사랑을 주제로 한 현대무용 한 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 보니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요.
내면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제일 좋은 실천적인 방법은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글을 쓸 때 아무 글이나 쓴다기보다는 자기가 고민하는 지점, 아까 계속 나왔던 이야기죠. 그거를 끝까지 계속 파고드는 좋은 방식이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고아라님이 한 달 동안 이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글을 쓰신 거거든요. 몽골을 쓰셨죠. 그러니까 단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몽골로 갔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과정들을 글로 남기고 또 더 파고들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들으신 많은 좋은 말씀 이런 것들이 커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글 쓰는 거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비 그친 후에 이제 겨울이 막 찾아오는 느낌. 근데 아직 가을이 많이 남았죠. 우리 앞으로도 이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는 다양한 명예교사들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긴 시간 이렇게 조금 쌀쌀한데요. 여기 함께하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아까 사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서명한 게 좀 있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